저는 김영숙, 올해 63입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작년에 수간호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거치며 수많은 생과 사의 순간을 지켜봤고 마지막 10년은 내과 병동의 수간호사로서 후배들을 이끌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 암으로 사별했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오직 제 삶의 전부인 외동딸 지은이었습니다. 34신 지은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의 고된 수련도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낸 강인한 아이였습니다. 퇴직 후 저는 서울 외곽 분당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2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고 남양 베란다에는 제가 정성껏 가꾸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특히 베란다 화분에서 키우는 붉은 장미가 한창 피어나던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병원에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 나 결혼해요.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순간 베란다의 봄바람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누구랑? 최준혁 씨예요. IT 회사 대표고 36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최준혁 36의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3년간 일한 후 귀국해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다니 이력만 들으면 완벽한 사윗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로 직원도 5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병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만났다는 설명에 저는 일단 안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청담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준혁은 검은색 수트에 은은한 향수를 뿌린 채 나타났습니다. 키는 180cm가 넘었고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준혁입니다. 지은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준비해온 고급 와인을 내밀었습니다. 프랑스산 샤토 마고 2010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매끄러운 말솜씨, 빈틈없는 미소, 계산된 듯한 제스처.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를 만났던 제 직업적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완벽했고 미소는 너무 일정했으며 시선은 가끔씩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 준혁이 자신의 회사와 비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고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로는 짜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5분쯤 지나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았습니다.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하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늦어. 내일 얘기하자. 그 짧은 통화 속 목소리는 비즈니스 톤이 아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친밀했으며 어떤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지만 깊이가 없었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형제는 없다고만 짧게 답했을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준혁 씨 어때? 괜찮지? 제가 망설이자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던 저는 준혁의 태도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시선 회피, 불필요한 미소,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 모두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만남 후 2주가 지났을 때 지은이 예식장 계약을 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예식장이었는데 계약금 500만 원의 영수증을 보니 입금자명은 김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보통 양가에서 나눠서 부담하지 않니? 준혁 씨가 자기 집은 검소한 편이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한복 맞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담동 명품 한복점에서 신부 한복뿐 아니라 신랑 한복까지 지은이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에는 800만 원이 찍혀 있었고 역시 김지은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준혁은 우리 집은 검소한 편이라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변명했지만 정작 본인은 최고급 실크 한복을 골랐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34평 아파트 전세 8억. 지은이 평생 모은 돈과 제가 보탠 돈을 합쳐 겨우 마련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등기는 지은 씨 명의로 하는 게 좋겠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거든요. 제가 반대하자 그는 또 그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는 김지은 단독 명의가 적혔습니다. 상견례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아버지가 출장 중이었고 다음엔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였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였습니다. 지은이 직접 부산에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하자 준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결혼식 당일에 뵙는 걸로 하죠. 웨딩 플래너와의 미팅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신랑 측 하객 명단은 겨우 20명, 그것도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극소수였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은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라는 이름은 유령처럼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압구정의 유명 드레스숍에서 지은이 드레스를 입어보는 동안 준혁은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창에 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빠, 오늘도 못 오는 거야? 벌써 일주일째야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단 문제로 또 다른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랑 집에서 준비하는 예단을 준혁 측은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집안이 검소해서라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외제차 타고 다니며 손목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현실을 직시하기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정미경 수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지역 분여회장을 맡으며 각종 인맥을 쌓아왔고 특히 건물 관리나 용역 업체 쪽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하나 있어. 언니, 무슨 일이야? 심각해 보이네. 스카이타워 오피스텔 관리업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스카이타워? 강남역 근처 그 신축 오피스텔? 왜? 설명하기 복잡한데.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경은 오랜 친구였기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관리소장 김 과장의 번호와 함께 협력. 가사도우미 업체 클린 헬퍼의 연락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클린 헬퍼에 전화를 걸어 단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마침 스카이타워 25층에서 2주간 오전 시간대 청소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출장을 가는 동안 집 관리를 맡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경력을 묻자 시어머니 병수발로 5년간 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답했고 나이를 묻자 62이라고 했습니다. 제 새로운 이름은 이정순이었습니다. 수수한 작업복과 고무장갑, 청소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감색 조끼, 편한 운동화. 머리는 단정히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아이고 무릎이야 허리가 아파서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만났던 수많은 환자 보호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불법적인 도청이나 촬영은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서랍이나 개인 물건은 뒤지지 않는다. 셋째, 오직 업무 중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만 기록한다. 넷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 수집한다. 작은 수첩과 볼펜을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병원 시절 사용하던 빨간 볼펜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 펜으로 30년간 환자들의 차트를 체크하고 투약 기록을 확인했듯이 이번에는 준혁이라는 사람의 진실을 기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출근 전날 밤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웨딩 촬영이 있는데 같이 가줄래? 미안, 이번 주는 병원 봉사 일정이 있어서.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감수해야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8시 정각에 스카이타워 25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회색 카펫이 깔린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2505호 도어락에 관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띠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약 40평 정도의 투룸 구조로 거실이 시원하게 트여 있었고 한강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최고급 가전제품들. 하지만 깔끔한 겉모습과 달리 집 곳곳에는 생활의 흔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주방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를 닦던 중 아래 수납장을 열었더니 분리수거용 종이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은 청담동라 매종의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58만 원. 결제자는 박혜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일 전 지은이 야간 근무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다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리 재료는 거의 없었지만 와인은 5병이나 있었습니다. 그중 2병은 이미 개봉되어 반쯤 비어 있었고 프랑스산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와인잔 2개가 씻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는데 한 잔에는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킹사이즈 베드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개는 2개가 모두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한쪽에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남성용 향수와 함께 여성용 화장품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지은이 쓰는 브랜드와는 달랐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성 셔츠들 사이에 여성용 캐시미어 스웨터가 있었는데 지은이 사이즈와 달랐습니다. 게다가 스웨터에서는 지은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누군가의 채취가 섞인 향이었습니다. 거실 쓰레기통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고디바 초콜릿 상자, 2사람이 먹기에 적당한 양의 디저트 포장지, 그리고 편의점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을 보니 2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차분하게 날짜와 품목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2시쯤 준혁과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고 그는 갑작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아이고, 주인 어른 오셨네요. 가사도우미 이정순입니다. 제 목소리를 일부러 쉰 목소리로 만들었고 충청도 사투리를 섞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아, 네 하고는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작업복이 완벽한 변장이 되어준 것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 운명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3시 파티션 뒤에서 바닥을 닦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과 준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최대한 몸을 파티션 뒤로 숨겼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지은의 대답은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알았어.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혜진이 선명하게 떴고 지은도 그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나야. 조금 이따 갈게. 기다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늘씬한 키에 긴 생머리, 고급스러운 핸드백. 그녀는 망설임 없이 2505호로 걸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오후 1시에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상자가 열려 있었고 티라미수가 반쯤 먹혀 있었습니다. 포크는 2개, 접시도 2개. 와인병이 새로 하나 더 열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여성용 카디건이었습니다. 역시 사이즈는 지난번 본 스웨터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지통에 임신 테스트기가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서 준혁과 누군가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3시 저는 일부러 복도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예상대로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아까 그 검은 코트의 주인이었고 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뭔가 속삭이자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은과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박혜진이라는 이름, 비밀번호를 아는 것, 임신 테스트기, 그리고 2사람의 친밀한 모습.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첩을 가방에 넣고 일주일간 기록한 모든 증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후 7시 지은과 준혁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에? 오늘 봉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다가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셨네요. 둘 다 앉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0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며 의사들에게 환자 상태를 브리핑할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날짜들, 시간들,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월 15일 청담동 남해종 영수증. 결제자 박혜진. 58만 원. 지은이가 야간 근무하던 날입니다. 5월 17일 여성용 캐시미어 스웨터. 사이즈 55. 지은이는 66 사이즈죠. 5월 19일 임신 테스트기 발견. 화장실 휴지통. 5월 20일 오전 10시. 박혜진으로 추정되는 여성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진입. 같은 날 오후 3시 2사람이 함께 나가는 모습 목격. 신체 접촉 확인.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준혁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겠죠. 혜진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대학 동기고 오해입니다, 어머님. 오해요? 친구가 왜 약혼자의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드나듭니까? 왜 속옷을 두고 갑니까? 왜 임신 테스트기를 합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던 제가 그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 사실대로 말해요. 정말 그냥 친구예요? 왜 내가 없을 때만 만나요? 왜 그녀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단 3글자였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인정과 후회,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 청첩장도 돌리고 미안하다고요? 지은 씨, 나도 정리하려고 했어요. 혜진이랑은 정말 끝내려고 했으면서 왜 계속 만났어요? 왜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혁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떨리는 어깨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아, 내 딸. 다 알아. 그날 밤 저는 지은의 집에서 잤습니다. 딸은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고 저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병가를 내고 휴대폰도 꺼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끓여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녹두죽, 호박죽, 전복죽. 지은이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밥 먹어야지. 문 앞에 둘게.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질 거야. 대답은 없었지만 그릇은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문틈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바보같이 결혼했을 거예요.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드디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준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환불했고 예식장은 취소했으며 청첩장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신혼집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위약금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지은은 병원으로 복귀했고 일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요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의료봉사 모임에서 박민재라는 소아과 의사를 만난 것입니다. 35살의 그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주말마다 소외 지역 아동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를 다녔습니다. 처음 민재를 집에 데려온 날 그는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민재입니다. 지은 씨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준혁과는 달랐습니다. 가식이 없었고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에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우리 셋은 남산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은과 민재는 손을 꼭 잡고 걸었고 가끔씩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을 닫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지은은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